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8월 31일이고요. 세월호 503일째가 되는 날이지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좀 그 일정이 자꾸 생겨가지고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은 오전 11시에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생방송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시는 거, 그게 참 죄송한데, 예, 그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월요일마다 이렇게 자꾸 일이 좀 생겨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월요일 방송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막 요청하시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노래에 나온 해금으로 연주한 미순 테마라는 드라마 삽입곡이지요. 예, 이걸 우리 망치부인 전속 부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법원에 가는 거는 아닙니다. 예. 여러가지 바빠가지고, 예. 월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좀 불규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지사항, 원래 월요일날 우리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 핫이슈 코너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담당자분이 해외에 나가셨대요. 예, 해외에 나가 계신 관계로, 제가 이제 보통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요금을 무는 게 아니라 그쪽 분이 전화요금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해외에서 전화 받으면, 한 30분 통화하면 어마어마한 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루 좀 쉬자.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좀 쉬기로 했고, 네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예, 지금 생방송.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월요일 날 방송 시간을 오전 11시로 땡겨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월요일마다 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이제 주중에 생방송을 못 보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늘 저녁 때만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화수목금 평일에 방송을 하고 주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은 쉬고, 그리고 화수목금 2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주일날 2시부터 하고 싶은데, 주일날 제가 2시까지 집에 들어올, 교회 갔다가 이렇게 딱 애들 점심을 먹이고 들어오면 2시보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3시, 그리고 월요일 하루 쉬고, 주일은 3시, 월요일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화수목금, 예. 화수목금에 방송을 하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평일에 방송 못 듣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생방송,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이제 월요일날은 뉴스가 별로 없고, 이제 주로 요즘에 얘네들이 이제 금요일날 우리 방송 끝나면 사고치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에 막 여론몰이를 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에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다가, 월요일 되면 또 이슈 바꾸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그런 작태를 좀, 단절시키는, 예, 요거를 좀 중단시킬 필요도 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방송을 하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주일날 방송에는 만약에 특별한 핫이슈가 없다면 인생 상담을 좀 경험해볼까. 예,
지금 막 그 인생 상담 언제 하냐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예. 인생 상담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 최대한 막아봤는데, 예. 그, 안 하려고 좀 뺑개지를 쳐봤으나, 아, 조금, 저기, 이게 또 하는, 뭐, 얼마나 신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한 3시부터 1시간 정도 인생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시사를 하고, 그러면 어떨까? 예, 가령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와서 들으실 분들이 한 4시쯤 되면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주 5일은 주 5일 근무인데, 근무? 방송은 주 5일 방송을 하되, 그렇게 좀 바꿔보는 방안을,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예. 사실 나는, 가까운 곳에 캠핑장 같은 게 있으면, 캠핑장에서 장작불 피워놓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예, 이렇게 상담하는 방송을, 인생 상담하는 밤방송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캠핑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캠핑장이 몽땅 문을 닫았어. 그리고 이제 주변에 캠핑장을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마당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불을 피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한 8시? 예, 주일 저녁 한 8시부터 뭐 한 11시 정도까지 인생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캠핑장이 없어져가지고 안타깝지만 못한다는 거지. 가평에 청평 부근역에 많아요. 그럼 나더러 거기까지 가라는 거잖아. 거기까지 갔다가 오면 내가 월요일날, 아니, 일요일날 밤에 12시나 돼야 집에 오는데, 그게 말이, 12시 넘어야 집에 오는데, 그니까 이제 이 가까운, 이 우리 도봉구 근처에 이 캠핑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문제야. 일요일 밤마다 인생 상담 했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방송을 일단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근데 이제 시사는 곧 낮 시간이 나은 것 같고, 인생 상담은 밤 저녁 때가 나은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간단한 시사와 인생 상담으로 할 거냐. 근데 이게, 내가 또 시사 방송을 하면 막 흥분을 하잖아.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좀 고민이야. 청소년 수영장은 우리 동네 그런 거 없던데요? 예. 중랑 캠핑숲. 거기를 내가 중랑 캠핑숲에 가보려고 알아봤는데 거기는 언제나 매진이더라. 예. 중랑 캠핑숲은 언제나 매진이야. 내가 시도해갖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거기는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차라리 주일날 저녁 방송을 저녁으로 할까요? 저녁 때 8시로 할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캠핑장은요, 매달 총가 뭐 하루 만에 다 예약이 되더만, 순식간에. 내가 그런 예약이 안 돼, 잘. 이 클릭을 딱 제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은 나는 잘 안 돼. 저녁이 좋다. 주일날 저녁이 괜찮다, 방송하기가. 그렇군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으로 방송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주일날 저녁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자꾸만 내가 뭐, 관공서에 갈 일도 생기고, 그리고 가족 행사도 우리가 이제,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동생도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미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주로 월요일에 잡혀. 서진족 모임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가족 모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이 오전 11시로 땡겨지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월요일 생방송을 주일날 땡겨서,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주말에 가족끼리, 그러니까 딸하고 남편하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딸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 주일날 낮에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딸이 2시부터 6시까지 학원을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주일날 딸이 6시에 돌아오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라, 그건 좀 어렵겠다. 만약에 생방송을 하면 저녁 8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건데, 예,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8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등학생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니까 요즘에 주말에 좀 애매해. 할 일이 없는 거야. 가족같이 행사도 못하고. 예.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 야자를 하잖아요. 주중에는 야자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학원 본 수업이 주말에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방송 시간을 조정할 계획에 들어갔다. 가을 개편. 예. 가을 개편을 하면서 월요일 생방송을 주일로 땡겨서 하는 방송, 예, 주일날로 땡겨서 월요일 생방송을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936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김현정 쇼가 있었잖아. CBS의 김현정 뉴스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현정 쇼가 직장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으로 한 5년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쇼에 대한 막 압력이 들어간 거야, 압박이. 그래가지고 막 중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CBS가. 그래가지고 김현정 앵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작년 12월에 갑자기 이 김현정 쇼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CBS에서 김현정 쇼를 부활화시키라는 굉장히 거센 요구가 많았나봐. 그래가지고 다음 9월 12일부터 돌아온대요. 예. 김현정 쇼가 9월 12일부터 부활한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아침에 김현정 쇼, 그 다음에 낮에 망치부인 방송, 저녁 때 손석희 뉴스, 요게 이렇게 딱 균형이 맞았는데, 아침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떠나버린 뒤에, 사실 이제 우리 박지영 앵커가, 사람은 참 착해. 사람은 참 착한데, 날카로운 질문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김현정 앵커가 사라진 다음에, 김현정 쇼를 진행하는 팀들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맨 새누리당 의원만 인터뷰를 하고, 그래갖고 나도 사실 요즘에 김현정 쇼를 박지영 뉴스쇼를 끊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 시간대에 그냥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마침 김현정 앵커가 돌아온다는, 예, 사실은 이제 뉴스쇼에서, CBS 뉴스쇼에서 제가 듣는 거는 김성환의 행간하고, 그 다음에 권영철의 Y뉴스, 그 다음에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한 7시 반쯤에 하는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인터뷰였어요. 근데 한 7시 50분쯤에 하는 인터뷰가 좀 날카롭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정부의 변명, 추적추적 지저분한 추잡스러운 정부의 변명만 늘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예, 김현정 씨가 돌아온답니다. 김현정 씨가 9월 달부터 돌아온다니까, 김현정 씨가 돌아오는 때에 맞춰서, 예, 우리 방송도 가을 개편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예, 김종배의 이슈, 그건 언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김종배 시사통인가? 그거 진짜 나는 김종배 씨 매일 아침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어디서 하는 거야? 김종배라는 시사평론,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사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게 그 김종배 씨인 것 같아. 예. 그냥 팟캐스트로만 해요. 라디오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구나. 예, 김현정의 뉴스쇼 시즌2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볼 땐 지금 시사평론가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시각이 그 김종배. 예. 김종배의 시사통. 그리고 디스펜스 21은 김종대. 예. 대자가 디스펜스 2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배의 시사통. 그래서 그, 김종배의 시사통이, 그 사람이 MBC에서 방송하던 사람이에요? 어쩐지. 원래 그 MBC에서 방송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해고당했어? 그랬구나. 뭐라고? 시사평론 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나는 그 김종배라는 그 시사통, 프레시안에서 이렇게 기사로 싣고 있잖아요. 그 김종배 시사통을 보면, 와, 진짜 뭐라 그러나, 눈이, 눈에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안대하고 있다 벗은 느낌이야. 너무너무나 이렇게 냉철하고, 진짜 깊이 있는 안목. 진짜 천재인가 봐. 김종배의 시사통. 그리고 디펜스 21이 김종대. 예. 예. 그니까 이제 그 중심을 잡는 그런 평론가라서 그 팟캐스트는 진짜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고가 많아서 그것만 견딜 수 있으면 들을 만한. 나는 주로 팟캐스트,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를 봐요. 팬가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시사통. 예, 김종배의 시사통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좌빨이 어딨니? 청와대 가서 찾아. 예. 벌써 딱 좌빨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방송 시작한 거 알았나봐. 자, 그래요. 시사통 김종배의, 김종배의 시사통을 검색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뉴스가,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2시간 40분 뒤에는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막 인터넷에서 이 박근혜 진돗개 5마리의 이름 짓기 놀이가 아주 유행이라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니까 댓글원이 집중적으로 막 이름을 통일이 이러면서 짓고 있다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진돗개 5마리에 대한 이름 짓기 놀이가 지금 한창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어봤어요. 예.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놀이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이게 박근혜가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고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근혜 지지율이 49.5%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기분 나빠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 박근혜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 박근혜가 지지율이 49.5%가 나온 이유는 전쟁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쟁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이렇게 나는 막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래 전쟁 안 한 거 진짜 잘한 일이야 라고 이제 박수 쳐줄 필요가 있다. 네, 역시 또 댓글원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 5마리에 대한 우리도 이제 이 이름 짓기 놀이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어봤어. 5마리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일단 먹통이,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먹통이란 이름이 다들 지어놓은 거야? 그랬구나. 보니까 닭통, 대통, 불통, 깡통, 먹통 이렇게 지었어? 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좀 창의적이야. 일단 먹통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꼴통이, 그 다음에 이제 썰렁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 썰렁이, 그 다음에 일곱이, 7시간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을 기리면서 일곱이 한 마리를 넣고 마지막에는 남탓이, 남탓이. 그리고 이제 그 5마리 이름을 먹통, 꼴통, 썰렁, 일곱이, 그 다음에 남탓이 요렇게 지으면 이렇게 참 부를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임기 2년 반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하여튼 남타지, 수첩이, 몰랑이, 수첩이 그거 괜찮네. 근데 요즘 수첩 안 들고 다니더라고. A4 용지 들고 다니지. 옛날에는 수첩에다가 한 10개인가 단어 적어 갖고 다녔잖아. 요즘은 A4 용지 들고 다녀. 그래서 수첩이는 한참 지나고 칠푼이 좀 괜찮은 것도 같다. 먹통이, 뭐 이렇게 꼴통이, 칠푼이, 일곱이, 남타지 이렇게 할까?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그래, 먹통이, 꼴통이, 그 다음에 이제 칠푼이, 그 다음에 일곱이, 남타지 요렇게 지어갖고 그래요. 하여튼 이름 짓기 놀이 이거 참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 세월이란 이름은 사실 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세월이라는 이름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박근혜 걔한테 세월호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세월호는 아니고 일곱이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그래서 그냥 일곱이가 낫지. 예. 네. 근데 강아지는 뭔 죄일까? 강아지의 죄가 있지. 주인 잘못 만난 죄. 예. 주인 잘못 만난 죄죠. 사실 이게 요즘에 강아지들의 순환 시대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강아지들이 이 휴가철에 그렇게 많이 버려진다네? 휴가철에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주인들이 휴게소에다 놓고 도망가면 한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막 차에 치여 죽고 막 그런다는 거야.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가슴이 아픈데, 근데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막 자기 진돗개 자랑을 한창 하더니, 이제까지는 진도에 다른 종의 개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대. 이제까지는 진도에 진돗개 이외의 종은 입도가 금지되어 있었던 거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인이 데리고 들어가는 애완견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출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진도에 가서 개를 버리고 가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순수 진돗개의 혈통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한 일이 뭐냐면 4대강을 아작내라.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훼손해라. 이명박이 4대강을 아작내고 박근혜가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굉장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개가 이제 진돗개인데, 보니까 이제 진돗개의 혈통을 망쳐라.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뜻인가 봐. 그래서 이제 자기 진돗개 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진도에 다른 종의 개가 들어오는 걸 막는 법을 왜 없애냐고. 그걸 왜 없애? 결국은 내가 볼 때 자기 진돗개만 이쁘고 다른 사람들의 진돗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아주 그냥 이 혈통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무조건 파괴하고 보는 이박 정권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진돗개 5마리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먹통이, 칠푼이, 그 다음에 꼴통이, 그리고 일곱이, 남탓이 이렇게 좀 지어가지고, 예, 이 박근혜 정부의 사실 귀여운 강아지들한테 말이에요. 참 나쁜 짓인 것 같아. 사실 지금 박근혜가 지가 그렇게 막 강아지 있다고 자랑할 때는 아니잖아요. 강아지 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사실 이게 지난 토요일날 얘기 들었죠. 토요일 오후 4시에 강남에서 노동자가 죽었어. 이 토요일 오후 4시에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노동자가 이제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러 들어가 있는데, 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짓이겨지면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토요일 오후 4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걸 목격을 했어야 됐단 말이야. 28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메트로에서 만든 규정이 있는데, 서울 메트로에서 규정을 정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니야. 서울 메트로 소속 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서울 메트로에 고장이 났어. 그럼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고장이 났으면 이걸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 전부 다 스크린 도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스크린 도어를 수리했던 그 청년은 서울 메트로 직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거야. 하청업체 직원. 그러니까 용역이죠, 용역.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그 메트로의 규정을 어겨도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스크린 도어 수리는 그 원래 밤 늦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량이 안 다닐 때. 근데 만약에 긴급하게 낮 시간에 고쳐야 된다면 이 지하철 운행본부 측에 연락이 들어가서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손발이 안 맞은 거야. 손발이 안 맞은 거. 말을 아웃소싱이 어쩌고 지랄 연병하지만 하청업체.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그 정규직으로 이게 사실 이 시민의 지하철 안전을 하청업체에다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그 청소 있잖아. 그 도시를 청소하는 문제. 사실 이제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도 막 구청별로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그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 뭐라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그냥 놓고 가버린대. 그러면 결국은 그 하청업체를 줘놓고 또다시 공무원들이 가서 나머지 쓰레기를 걷어야 되는 거야.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가 사실은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진짜 적당한 봉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일인데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하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 좌우지간 토요일 오후 4시에 그 사람 많은 그 전철역에서 청년이 죽었어. 아마 그 청년은 남들이 놀 때 나는 일자리가 있다고 감사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만 그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메트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하청업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 하청업체는 그런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가정에겐 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 금요일 날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너무 가슴 아픈 세월호 500일 행사를 했는데 그 500일 행사 끝나자마자 문자 보내갖고 돈 받아가라고 배보상 신청 빨리 하라고 밤 9시 반에 문자를 보내질 않나.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느 집 귀한 아들이 이 하청업체라는 잘못된 노동 구조로 진짜 불쌍한 죽음을 당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게 지 개 5마리 낳았다고 개 이름 지어달라고 그게 지금 할 짓이냐고.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잘 안 돼. 자기는 그렇게 쉬고 개 5마리 낳아서 즐겁나 보지. 박근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짐승이라며. 박근혜가 20년 동안 열심히 바라본 게, 박근혜가 20년 동안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이었다는 거야. 동물의 왕국을 왜 좋아했는데 동물은 배신을 한다 그러면서 동물의 왕국만 들여다보고 자기 진돗개 5마리 낳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국민들에게는 이 주말도 참 힘든 주말이었단 말이죠. 그죠? 예. 이 토요일 오후 4시에 강남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는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강제로 투입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강제로 투입해놓고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고 안전불감증. 근데 이건 단순한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청구조. 메트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메트로 정식 직원이어야 되고, 정식 직원이 일하는 것은 완벽한 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메트로나 이런 데에 용역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이명박 때부터 아니야. 이명박 때부터 철도청이나 이런 지하철 공사나 이런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명박 오세훈 때부터. 그러면서 결국 이런 사고가 터진단 말이야. 결국 지네들이 싼 똥으로 젊은 목숨의 하나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근데 지는 개 이름 짓기 놀이나 하고 앉아있어. 개 이름 지어주세요. 어? 그러니까 박근혜한테는 그 지하철에서 죽은 28살의 노동자보다 진돗개 5마리가 더 좋겠지. 어? 어쩌면 그 진돗개 5마리 몸값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처구니가 없다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불과 우리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온 국민이 전쟁 위기 속에 살았어. 어? 온 국민이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런 공포 속에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거기 그 공포가 끝나자마자 노동개혁하라고 지랄하고, 지는 개혁이라 그래. 개혁은 좋게 고치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고치겠다는 건 지금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하라고 지금 고치라고 지금 난동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는 개 이름 짓고 앉아있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젊은 노동자가 지들이 만든 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낸, 아니 김영삼이 만들고 이명박 박근혜가 이어가는 잘못된 노동 구조 때문에 청년이 죽어갔는데, 그래 개 이름 짓고 그거 SNS에 자랑하고 싶어? 어? 지금 뭐 그 주말에 지지율 급상승이라는 그 광고 보도가 나오니까 뭐 이제 뭐 긴장감이 사라진 거야? 어?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꼴통이로 짓는 게 낫다니까. 그 개 이름은 먹통이, 꼴통이, 일곱이, 남탓이. 어? 사실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지율이 49.5%면 10명 중 5명이 박근혜 정치 잘한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잘했다고 그래요? 어?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박근혜 잘했다고 그래? 그동안에 10명 중에 8명이 쌍욕을 하다가 지금 한 2명 정도가 욕을 안 할 뿐이야. 욕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10명 중 2명이 욕을 중단한 이유는 그래도 전쟁으로 나라 말아먹을 뻔한 걸 그 미국이 시켜가지고라도 전쟁을 중단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잠시 중단한 거지. 그게 무슨 자기가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지.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를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냈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박근혜 지지율은 매주 조사를 해요. 박근혜 지지율을 거의 매주 조사하고 거의 매달 2번 이상 조사를 해. 근데 그동안에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박근혜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 보면 좀 지지율이 이상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율하고 많이 달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올 때와 지지율이 급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일이 있어. 뭐냐? 박근혜가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거나 재벌한테 뭔가 이렇게 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일자리를 늘려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떨어졌다니까는 막 박근혜가 욕먹을 일이 생겨. 재벌들한테 일자리를 늘려라 뭐 이런 욕을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제 박근혜가 욕먹을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정윤회 7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조선일보가 주도적으로 정윤회 7시간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가 세월호 때문에 막 이제 그 욕을 먹고 있으니까 뭔가 서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정책을 피면 꼭 그 박근혜가 욕먹을 사건이 터져. 그래갖고 완전 조리돌림 당하듯이 언론에서 쌍욕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 그러다가 박근혜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 발표를 하면 지지율 폭등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지? 이게 패턴이야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하면 지지율이 폭락하고 뭐 박근혜가 욕먹을 일이 언론에 막 보도가 돼. 그러다 박근혜가 이번에도 노동계약해라 그 얘기 나온 다음에 결국 그렇잖아. 지난주만 봐도 박근혜가 노동계약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 4대 개혁 얘기하잖아. 근데 그 4대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대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하겠다는 법이야. 4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라는 게 결국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했다는 개혁이거든. 계약.
근데 지는 개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개악이라고 부르고 노동자들은 개지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박근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야. 결국 지지율이라는 게 언론의 장난이라는 거지. 내 말 맞지?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규제 완화 얘기하면 지지율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와. 한번 언론 찾아봐봐. 박근혜 지지율 상승, 그 다음에 박근혜의 뭐 규제 완화, 그 얘기가 거의 맞아떨어져. 박근혜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언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며칠 뒤에 박근혜 지지율 급등, 이렇게 나와. 맞지? 내 말이 맞는 거 같지? 이제까지 항상 그랬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얘기를 했지만, 이 미디어라는 게, 잠깐만요. 예, 중계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디어라는 게, 결국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게 누구들이냐? 재벌들이야. 왜 재벌이냐면, 어떤 구조냐면, 그 미디어가요, 재벌이, 주로 광고를 해. 재벌들이 그 언론사에다 광고를 줘. 그래서 재벌을 비판하고 재벌의 추악한 면을 막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광고를 끊어버려. 광고를 끊어. 그래서 광고비를 가지고 재벌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이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통제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채널A나 TV조선 같은, 채널A, TV조선, MBN, JTBC 같은 종편들, 그 중에 JTBC는 보도부를 손석희가 맡고 있어서 조금 덜해. 근데 채널A, TV조선, MBN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뭔데? 재벌한테 수천억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방송사야. 그러니까는 그 재벌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만든 방송사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야. 그러니까 재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언론인 거지. 그래서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뭐 성완종 리스트 누가 터뜨렸어? 언론에 나온 거야. 정윤의 7시간 언론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측근의 문제 언론에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뭐 옛날에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 잘 생각해봐. 옛날에 이명박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다가 그 야당에서 무슨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보도가 됐다? 근데 이게 이명박 후반부터 박근혜 때까지는 박근혜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 박근혜가 되면서부터는 모든 박근혜 문제가 언론에 먼저 나와. 뭐 정윤의 7시간 조선일보가 동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언론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또 있는데 뭐 박근혜 무슨 박근혜 사촌 비리도 언론에 먼저 나오고, 무슨 사촌형 문제 누가 뇌물 받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 스캔들은 항상 언론에 먼저 나와. 옛날에는 이게 야당이 먼저 발표를 하고 의혹을 규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뉴스가 됐었어. 박근혜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방송 1위에 등극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시간을 잊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을 잊어도 추천은 계속하고 계시죠. 자, 지금 시청자 1400분, 월요일 오전 특별방송이라서 많이 손님들이 아직 못 오고 계시는데 시청자는 1500, 1400, 그리고 추천은 1100. 지금 이 시간 한 400분은 추천 안 하고 시청하시는 겁니까? 네. 이명박 때는 야당이 뭐라고 비판을 했는데 박근혜 때는 언제나 이 박근혜와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서 먼저 터져. 그지? 나는 이게 근데 내가 이게 박근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봐봐요. 배 총리 분가분가 언론에 나왔어. 배 총리가 분가분가 파티를 했다. 그 분가분가가 이탈리아 말로 격렬한 섹스라며. 그래서 격렬한 섹스 파티를 했다. 언론이 터졌어. 그 다음에 사르코지와 아내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녀잖아. 사르코지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베 부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언론이 먼저 터뜨려. 그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독재자를 막 띄워서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 그 독재자의 스캔들을 가지고 언론이 독재자를 통제하는 거야.
국민의 조롱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막 비판을 하게 해서 지지율 떨어졌다. 그래갖고 위기감을 준 다음에 그래서 결국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피게 막 가속화시키라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올랐어 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실제로 국민들의 느끼는 지지율하고 달라. 이 그 박근혜 지지율이 이명박 지지율도 그랬어요. 이명박 때 지지율도 이명박 지지율도 국민들이 느끼는 지지율하고 전혀 달랐어. 근데 이명박 때 지지율은요 확실히 사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기냐면 사기를 쳤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방식부터가 내가 여론 조작으로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명박이 원래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2007년에 사실 한나라당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지지를 했어. 70%가 박근혜를 지지한 거야.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 그런데 어떻게 뒤집어졌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가 나타나가지고 한국갤럽의 짱이 최시중이었고 그 최시중이 이명박 베프야. 그래갖고 이 최시중이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맨 처음부터 박근혜 압도적 지지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추격 이명박 지지율 박근혜 추격. 그래서 주어를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으로 올려.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이명박 이렇게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5차 법인의 박빙. 그 다음에 이명박이 박근혜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 그 다음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기네들도 해봐. 근데 그게 막 언론에 보도된 다음이면 사람들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겼다. 그러면 그건 여론조사의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명박 박근혜 중에 이명박을 답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명박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여론을 만들어낸 거지. 여론의 정답을. 여론조사의 답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갖고 결국 마지막까지 박근혜가 당원들한테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합산해갖고 이명박이 2007년 대선 후보가 돼요. 박근혜가 그래서 막 화를 냈잖아.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는 당신이 내일 누구를 찍을 거냐고 물어봐야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때문에 이명박이라고 답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지지율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여론조사로 붙었던 첫 번째 싸움.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이 여론조작을 했던 게 들통이 났어. 뭐냐 하면 이명박이 2010년인가 11년 여름에 2010년인 것 같다. 2010년 여름에 지지율이 최악이었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저기 찾아봐. 양배추 김치 사건. 이명박 양배추 김치 사건 한번 찾아봐. 그게 몇 년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우리 요원들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여론조사 일이 막 올랐다고 뻥치다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명숙 비리도 여론 조작인가요? 언론의 조작이죠. 아니 이건 대법원의 조작이지 사법부의 조작.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때 10월 2010년 여름에 아까 그 추석 때 물가가 너무 오른 거야. 물가가 너무 올라갖고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명절을 세야 되는데 배추 한 포기가 12,000원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제사상을 차리는데 막 50만 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예요. 그냥 마트를 갔는데 막 그 장을 못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명박 개새끼 소새끼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애호박 하나가 손가락 2개만한 애호박 하나가 4,000원.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이랬어. 다들 이명박 욕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명박 지지율 50%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언론사 2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지지율이 50%다. 추석을 앞둔 무슨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마트 가봤는데 10명 중에 10명이 욕을 하더라. 무슨 지지율이 50%냐? 어디서 조사했냐? 뭐라고 조사했냐? 내가 물고 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물가가 2010년 물가 논쟁이 추석 때부터. 그래갖고 그니까는 또 청와대 비서실이 또 뻥을 깐 거야. 김윤옥이가 이명박 마누라 김윤옥이가 마트를 갔는데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을 하더라. 그래서 참 우리 서민들이 힘들겠다라고 걱정을 했더니 이명박이가
그러면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김치를 올리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청와대에서 썰을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추석 전에 영부인이 마트를 갔는데 언론에 안 나왔다. 그게 말이 돼? 그가는 처음부터 개뻥을 친 거야. 김윤옥이가 그 마트 갔다가 뻥을 쳤고 그 다음에 그 12,000원이란 얘기를 듣고 이명박이 그럼 내 밥상에는 양배추김치를 올리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 밑에 네티즌들이 아니 그 예비역들이 쌍욕을 한 거야.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었던 게 양배추김치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픈 추억을 건드리냐 이러면서 군대 양배추김치가 그렇게 맛이 없대. 배추가 없으면 그냥 양배추가 막 갑자기 막 저기 풍년이 들면 군부대에서 또 일제히 그 양배추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네티즌 이게 그 군인들이 양배추김치 잘 안 먹는데 왜냐하면 양배추는 절여지질 않아. 소금으로 절일 수가 없었고 김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양배추김치 때문에 말이 명도 안 했더라고 막 쌍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추석이 끝난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여론조사 기관 2개에서 조사했는데 이명박이 50% 나왔다 그랬잖아. 2군데에서 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 하나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 없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을 깐 거야. 나는 지금 이 여론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도 나는 관계된 뻥이라고 봐. 9월에 추석이 다가오잖아. 9월에 추석이 다가오고 이게 이번 추석 민심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 추석 여론하고 다음 설날 여론이 내년 총선에 미친 영향이 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들이 벌써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추석 직전에 여론조사가 올랐다는 개뻥을 쳤다가 걸린 거야.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 그럼 도대체 모든 언론에 나왔던 이명박 50% 지지율은 뭐야? 뻥이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이명박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여론을 기사를 다 뒤져봤어. 그랬더니 항상 어떻게 했냐?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야. 여의도 연구소가 누구냐? 한나라당의 그 정책 싱크탱크야. 여의도 연구소의 의뢰로 한 여론조사는 매번 이명박 지지율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 여론 지지율을 가서 또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 질문을 알아보니까 지난달보다 못했냐? 그저 그렇다? 아니면 더 못했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럼 지난달보다 더 못할 게 없고 지난달이 최악이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난달보다 더 못한 건 아니다. 그러면 긍정 지지율. 긍정 지지율로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야. 그리고 이명박 때 여론조사는 대부분 뭘로 했느냐 하면 전화 여론조사만 했어. 휴대폰 여론조사를 안 하고 전화 여론조사를 다 한 거야. 그럼 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느냐? 실제로 지금 KT 일반 전화를 쓰는 여론조사가 KT 일반 전화를 쓰는 집은 거의 없어. 근데 왜 KT 일반 전화를 썼느냐 하면 그게 동네를 표시하거든. 02, 그 다음에 뭐 4번 떼면 어느 구, 5번 떼면 강남, 9번 떼면 강북 이렇게 이제 지역이 판단이 되니까 얘네들이 지역별 조사가 용이하게 하려고 소위 그 일반 전화로만 하는 거야. 근데 일반 전화를 쓰고 있는 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 오래된 그 지역에 수십 년 살았던 노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수십 년 산 노인들이 낮 시간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그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명박이 잘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구라였던 거야. 그리고 구라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뻥을 쳐놓으면 다음에 진짜 여론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사실 이명박 자기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명박을 잘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잘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밴드웨건 효과. 이 모방 효과라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에서 그걸 노리는 거야. 일부러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어. 미국에서 트럼프 여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 그게 내가 볼 때 미국판 밴드웨건이야. 사람들이 미국의 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계속 1등이다. 그런데 미국인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야 지금. 안 맞잖아. 트럼프의 여론 지지율이 높아. 미국에서 1등이야. 그런데 미국의 진짜 사람들한테 다시 여론조사를 해갖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냐.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그런데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거야. 왜?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높다라고 여론조사 1등이라고 모든 언론이 트럼프 얘기만 해. 이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봤던 일이야. 그 이명박이 대통령 나오고 이명박 정동영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정동영이 경쟁력이 없긴 했어. 근데 언론에서 정동영에 대한 거의 보도가 없었어요. 아무런 보도가 안 나. 이명박도 보도 안 해. BBK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보도 안 하고 오로지 누구만 띄웠냐? 문국현. 언론에서 전부 다 문국현의 근황만 보도했어.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만날 때는 정주영. 그 다음에 이회창, 노무현이 붙었는데 정몽준. 제3후보 띄우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제프씨하고 힐러리의 경쟁인데 계속 트럼프. 제3후보를 띄우는 거야. 그래놓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언론사들이 우리하고 똑같아. 미국의 언론사들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미국이 왜 언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대부분의 미국의 케이블 언론사들이 그런 기업이 소유한 언론들이야. 기업으로부터 돈 받아서 운영하는 언론들이고 그래서 기업 중심. 기업의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 잘 생각해봐. 왜 어느 케이블에서 성폭력 범죄자 지명수배라고 그러면서 5초 동안 오바마 얼굴 내보낸 거. 그리고 오바마를 막 오랑우탄에 비유한 거. 이게 다 미국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게 우리나라 종편하고 똑같은 짓인 거야. 우리나라 종편들처럼 미국의 케이블 방송들이 대부분이 반민주당이야.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폭스TV. 폭스TV가 소위 걔네들은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가 깨지는 대선인가에서도 부시가 이기고 있다가 막판 이라크전에 대해서 계속 그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둥 끝까지 거짓말한 게 폭스TV야. 폭스뉴스. 그 다음에 일본의 NHK 뉴스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독재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베를 지지하기 위해서 뉴스가 개판인 거야. 우리나라 KBS도 마찬가지고. 이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제3후보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언론을 소유한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 결국 지지율을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독재자를 길들이는 거야. 그래서 독재자의 스캔들을 막 터뜨려. 독재자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제 이 정부가 탄핵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야. 너 정권 유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만약에 그래서 얘가 놀래갖고 재벌들한테 다 내놓겠다. 재벌들을 위해서 뭐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 지지율이 올랐다.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개뻥을 치는 거야. 그렇게 그 정치인 독재자들을 길들이는 거죠. 그게 독재자를 길들이는 수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언론이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지금 국민 10명 중에 5명이 박근혜 지지해? 49.5%면 10명 중 5명이 박근혜 지지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박근혜 이건 내가 볼 때 이명박 지지율 50%하고 똑같은 거야. 이명박 지지율 50%하고 똑같은 거야. 개뻥. 가짜. 실제 지지율하고 상관없는. 실제로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내가 볼 땐 원래 10%대로 떨어졌다가 원래 10%대 그러다 내가 볼 때 지금 한 20%가 됐어. 20%대 후반? 뭐 한 28% 정도 된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국민 다수는 여전히 박근혜에 대해서 그 불만이야. 특히 국민들의 불만의 근본은 뭐냐 하면 박근혜가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국민들의 불안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 때 봤고 메르스 때 봤고 그리고 2년 반의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보고 내린 결론이야. 박근혜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박근혜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그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난리가 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난리통을 박근혜가 외교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서 지지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박근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박근혜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 못한다라고 생각해. 진짜 한번 주변에 가서 물어봐봐. 박근혜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 10명 중 8명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박근혜가 지금 그 국제정세가 굉장히 예민한데 이 예민한 국제정세에서 제대로 된 외교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보느냐? 그것도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60%가 불신해. 그 한 40%는 미국을 믿고 미국이 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 35% 정도가 미국이 조정해 줄 거라고 믿고 그 65%는 박근혜는 외교적인 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실제로 그게 박근혜에 대한 진짜 민심이에요. 근데 이 민심을 속이는 이유, 박근혜가 지금 노동 계약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가 지금 막 국회에다가 막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노동법을 계약하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노동법을 계약하게 해달라는 핵심이 뭐냐?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해달라. 예,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아이들 강퇴시키면 안 되는데. 계약이 아니라 고칠 계자, 악할 악자. 노동 계약.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우리나라의 91년까지는요.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야. 정확하게 97년까지? 우리나라의 97년까지 노동법이 어떤 식이었냐면 기업에서 함부로 노동자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를 기업이 해고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 해고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그 해고가 그냥 기업에서 정하면 해고하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해고 무효 소송? 그 퀘스천 마크를 찍어. 물음표를 찍어. 근데 옛날에 원래 91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었어. 해고가 되면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줘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다.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였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승만 때부터 만들어진 헌법에 보장하는 게 뭐냐면 근로 3권, 노동 3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노동 3법이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의결권인가?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래서 노동조합이 회사 측하고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단체 행동권, 그래서 노동자들이 만약에 기업이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이나 태업이나 피켓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을 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승만 때부터 있었어. 그 근로기준법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규명해 놓은 법이 근로기준법이야. 이미 이승만 때부터 그런 법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망가지는 거냐면 김영삼 때, 김영삼 정부 말에 김영삼이 노동법을 개약을 해.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그게 97년 대선이 12월인데 11월인가 12월에 노동악법을 통과시켰어. 그게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법. 다른 말로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그때까지 불법이었어, 우리나라가. 정규직이 아니면 불법이었는데 김영삼이 물러나기 직전에 비정규직을 합법화시키는 노동법을 만들어 놓고 물러간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모 방송 중인데 뭐 별일 없지? 2시 이후에 전화해. 예. 뭐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까먹었어.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노동학법.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오케이. 예, 노동상권은 의결권이 아니라 단결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의 불법이었는데 비정규직을 합법으로 만든 게 그게 김영삼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미 김영삼이 IMF를 끌어들여 놓고 물러났잖아. 그 다음에 김영삼이 한 나쁜 짓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12월에 그해 12월에 그 누구였니? 1월인가 12월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 그게 김영삼이 한 짓이야. 노동 비정규직을 합법화시키고 IMF를 끌어들이고 전두환 노태우 사면까지 전부 김영삼 막판에 한 짓이야. 막판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운 거야? 김대중한테 덮어씌운 거야.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야? IMF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IMF에서 중소기업을 전부 다 망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다 망하게 하고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합법화시키고 정리해고를 막 시키고 그러면서 정리해고 시킨 다음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끌어들인 거야. 그게 IMF에서 결단한 내용인데 그게 김대중이 잘못해서 만든 것처럼 그걸 막지 못했다고 지랄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 김영삼이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김대중 때 어떻게든지 IMF를 내쫓기 위해서 2년 동안 막 근무 와서 팔고 이래가지고 IMF를 내쫓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에 걸쳐서 그 경제 정상화를 위해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그 차상위 계층,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상위 계층의 실업 가장들에게 그 공공근로를 준 거야. 그래서 그 공공근로 8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소비한 거야. 그 소비한 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경제가 회생하게 된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 40%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김대중 때 완전히 그러니까 김영삼이 완전히 망하게 한 나라가 이제 정상화가 된 거야. 정상화로 가는 길을 찾은 거지. 그 다음에 노무현이 집권해서 그 처음에 대기업을 계속 지원해 준 거야.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는 신자유주의가 옳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2002년, 2003년에 집권을 했고 전 세계가 2003년에는 신자유주의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옳다. 그러니까 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았어. 경제학계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만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야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이 시작이 돼. 그래서 2005년부터 세계 경제학자들이 동시에 지금 세계 경제가 장기적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이 원인이 뭐냐?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실제로 많은 실업이 발생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라는 비난이 일어나. 비판이 아니라 비판이. 그래서 2005년부터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막 들어와.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부에도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06년 7년에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를 축소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 언론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언론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재벌이 급성장을 하고 그 10년 동안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에서 얼마나 발바됐는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를 굉장히 못하는 줄 알았잖아 우리가. 왜 그랬냐 하면 날마다 언론에서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어. 그런데 박근혜는 진짜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보도를 안 해. 그 진짜 잘못했다고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은 정치를 못한 줄 알았고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은 정치를 잘한 줄 알았던 거야. 누구 때문이야? 언론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실 노무현 때는요. 노무현 중반기를 가면서 노무현 지지율이 박근혜보다 긍정평가가 낮았어. 이유가 뭐야? 모든 언론이 노무현을 까댔어. 모든 언론이 노무현을 100% 욕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왜냐면 한겨레 경향도 맨날 노무현을 깠어.
왜? 언론은 정치 권력을 비판할 의무가 있다고 한겨레 경향도 노무현을 깠어. 그런 시절에 노무현 지지율이 40%대였다고. 38에서 42 정도? 근데 박근혜는 모든 언론이 100% 박비어 청가를 부르고 박근혜를 막 찬양을 하는데도 40%대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노무현의 지지율과 박근혜의 지지율의 차이에는, 언론이 막 100% 찬양을 해도 40%대인 박근혜와 언론이 100% 까대도 40%대였던 노무현과 그 차이가 있고, 지금 얘네들이 박근혜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마법을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가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 박근혜가 뭘 잘했어? 지금 경제가 살아났어? 노동 문제를 풀었어? 뭐 남북관계가 뭐 획기적으로 변했어? 사실 아무것도 안 됐거든. 박근혜가 뭘 했어? 박근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왜 올라가냐고. 뭐 획기적으로 가령 아베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고 오바마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일자리가 늘었어요. 아베 때문에 아베 이전보다 청년 일자리가 늘었어. 오바마도 일자리 정책을 핀 거야. 아베나 오바마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거기는 지지율이 올라간 거야. 우리 경제 살아났어?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났어요? 지금 뭐 주변에 취업이 많이 됐어요? 정말로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됐어? 뭐 이 영세 자영업자들 지금 막 장사가 잘 돼? 자, 하루에도 몇 개씩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몇 개씩 문을 닫아. 여러분 주변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노점상도 문을 닫아.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그 노점상 박스가 문을 닫아. 이게 노점상 박스를 요즘에는 번갈아서 쓰더라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맞춰서 번갈아서 쓰는데 그것도 이제 이 노점상 대여료를 못 내나 봐. 노점상 다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노점상이요. 노점상 그 부스를 갖고 있는 그 놈들은 부자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옛날 말이야. 지금은 그 노점상을 대부분 부스를 갖고 있는 게 임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노점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스 주인이 아니야. 시간대별로 빌려줘요.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확실히 그래. 대부분 빌려서 해. 빌려서 하고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그 임대료를 시간대 단위로 내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만 일하고 낮 동안에 문 닫아 놓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그 어묵을 팔더라도 물을 끓여야 되잖아. 물 끓이는 가스비를 못 내는 거야. 불 켜놓은 전기요금을 못 내고. 노점상도 문을 닫아. 그리고 맨 폐업이야. 가게들마다 폐업. 죄 속옷 떨이 장사하고. 그지? 속옷 떨이 장사하고. 그것도 역 주변에 그렇게 그 목이 좋은 데서 막 그 속옷 팔고 양말 팔고 그릇 땡처리 그러고 있잖아. 그게 뭐냐? 우리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박근혜가 뭘 잘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간에 경협을 하기로 해서 뭐 지금 취업이 늘어났어. 뭐 영세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 뭐가 늘어났어? 아무것도 된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난 여름에 박근혜가 도시가스비를 내렸대. 그래갖고 지난 여름에 가스비가 원래 한 5만원 나오던 집이 3만원 나오고 3만원 나오던 집에 15,000원 나왔다는 거야. 여름에. 왜 그 온수비가. 그래갖고 다들 박근혜가 진짜 잘한 줄 알았다는 거야. 가을에 올린다네. 예. 그러니까 더울 때 가스비 내리고 추울 때 올리는 거야. 그러면 여름에 깎아줬답시고 겨울에 올리면 실제로 겨울에 도시가스로 난방하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난방 못하고 또 그 간신히 보일러 얼지 않을 정도로만 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장난. 마치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인해 준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여름에 3개월 깎아주고 겨울에 3개월 올리면 도시가스 공사는 떼돈을 버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여름엔 올리고 겨울에 내려줘야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아주 국민 알기를 등신으로 알아, 이게. 아니면 지가 꼴통이라 그러든가. 국민을 등신으로 알든가, 지가 꼴통이라서 그러든가. 국민한테 조삼모사, 원래 주는 거, 아침에 4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똑같은 걸 가지고 사람 속여먹는 거. 그게 이 박근혜 정부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도 청년 일자리 10,000개. 그래서 주변에 청년들 취업되나? 대기업에서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놨어. 뭔데? 대부분 인턴직이야. 대부분이 인턴직이고 교육직이야. 인턴이고 교육이라는 게 뭔데? 30만원 주고 정규직 일 시키는 거잖아. 돈은 30만원만 주고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 시키는 거. 그게 청년 일자리 대책이냐? 그걸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고서는 그래서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뻥을 치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 월급 잘라서 자, 봐요. 지금 박근혜가 임금 피크제를 얘기했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월급을 줄여서 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대. 와, 진짜 그럼 얼마나 좋아. 아버지 월급만 자르고 끝이야. 아버지 월급 자르고 청년 인턴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래놓고 지금 무슨 자기가 경제를 살린다고 뻥을 쳐. 지난 2년 반 동안 초이노믹스 들어봤지? 검색해봐, 초이노믹스. 그게 박근혜 최경환 장관이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거야. 빚어서서 집 사라. 빚어서서 집 사라. 그 다음에 대출이자 할인. 그런데 대출이자 할인이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대출금이 내렸다는데, 대출이자가 내렸다는데 왜 우린 혜택이 없냐 그러면 안 가르쳐줘. 이게 있는 놈들끼리, 이 부자들하고 이 끈앞풀들이 지네들끼리 대출 할인하게 하면 바로 장 열자마자 쫙 서류 통과시켜버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은 대출 할인의 혜택을 아무도 못 본 거야. 누구만 봤어? 결국 권력자들의 친인척들만 지네들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놓은 아파트 대출금에 이자 혜택을 본 거야. 그 돈이 얼마? 9조 4천억. 대출이자 할인해주면서 들어간 게 9조 4천억이야. 근데 그 9조 4천억 혜택을 본 부자들은요, 사실 그 혜택 필요 없어요. 걔네들 부자야. 그런데 그 새끼 부자들한테 세금 혜택 준 거야. 자, 이번에 3번째가 나왔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회생 정책, 내수를 살려라 정책 3. 그래서 보석, 모피, 도박장 세금 인하. 야! 대형 가전, 자동차, 보석, 모피, 도박장 세금 인하. 야!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서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번에 골프 활성화 대책이야. 골프 활성화 대책. 골프 활성화 대책. 미친 거 아니야? 야, 골프를 활성화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내수경제를 살리냐? 골프를 활성화하는 게 어떻게 내수경제를 살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게요, 지금 이제 박근혜와 이명박, 그리고 지금 재벌 언론은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산층이 소비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대. 중산층이 어디 있는데? 지금 박근혜, 기사 찾아봐.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기준.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기준을 찾아봐. 연봉 3,300이 중산층이래. 야, 연봉 3,300이면 월급이 300이 안 돼. 세금 내고 나면 250이야. 월급 250만원 받는 사람들이, 야,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쳐? 중산층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산층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프 활성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야, 연봉 3,300이
어떻게 그게 중산층이야? 극서민이지. 지금요, 4인 가족이 생활비 400만원 들어요. 4인 가족 생활비 400만원 들어. 어른들, 기본적으로 집을 유지하고, 출퇴근하고, 생활 유지비가 1인당 100만원씩 최소한 들어. 애들은 어떤데? 사교육 안 시키면 학교에서 등시 취급받아. 4인 가족이요, 한 달에 400만원 생활비 들어요. 최소. 집 대출금 많으면 500이야. 500이 있어야 대출금 내고 1인당 생활비 100만원씩 해. 그렇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래야 500만원 써야 5명,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사람답게 살아. 그런데 지금 250이라고. 그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세금은 존날이 많아. 담배세, 유류세, 소비세, 거기다가 서민들의 이 생활용품의 세금을 안 깎아줘. 죽어도 안 깎아줘. 부자들은 걔네들 돈 많은 애들인데 부자들 세금은 다 깎아줘. 야, 월급 250만원 벌면서 누가 보석을 사? 보석 소비세를 깎아주는 게 서민 대책이냐? 어? 지금 이명박 박근혜는요,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혜택, 그 돈을 또 정부에서 낼 거 아니야. 악착같이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다 걷어. 서민들한테 세금 다 걷어갖고 부자들한테 세금 혜택 줘.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거 지금. 그래놓고 언론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상승 계속 떠들어. 그러면 겁 많은 서민들이 나는 박근혜 잘 못하는 것 같은디? 그래도 박근혜 지지율 올라갔다니까 박근혜가 잘한다에 찍는 거야. 협박이죠. 협박이야 협박. 이 지지율 개뻥이야 지금. 주말에도 시장에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업장들 문 닫고 있지. 노동자들은 계속 월급 올라간 노동자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월급 올라간 노동자 있어? 월급 내려간 노동자는 봤어. 더 해고된 사람들은 봐도 박근혜 정부 돼서 월급 오른 노동자가 없어. 옛날에는요, 옛날 저기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살아있을 때는 공산주의로 노동자들이 변심할까봐 해마다 월급을 올려줬어. 그거 알죠? 호봉제. 호봉제라 해서 해마다 월급이 몇 %씩 올랐어. 그래서 월급이 오르고 그 가족 수당이 오르고 그래서 아버지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이 살 수 있었어. 지금은 아빠 혼자 벌어갖고 4인 가족 생활 못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캐시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검침원이라도 하러 다니고. 그러면 검침원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 나오더만 검침원이 검침하러 가면 성폭력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검침원 이 여성 검침원들 관리하는 하청업체나 공무원들이 함부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엄마들이 그러면서 돈 벌어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 집을 유지하면 내일 살 돈이 없어.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옷집도 망해, 음식점 망해, 다 망해.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 뭘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 뭘 해서? 박근혜가 지금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어? 또 박근혜가 이 복잡한 외교를 읽을 능력이 있어? 사실 지금 박근혜가 중국 가 있어요. 박근혜가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 가가지고 이제 열병식에 참석을 하는 거야.